억수같이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에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는 웬 여인과 10살 아들이 있었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하룻밤만 묵어갈 수 있을까요? 엄마는 얼른 들어오라며 문을 열어주었고 두 사람에게 아랫목을 내주고 새 옷을 내주며 따뜻한 밥까지 대접을 했어요. 저는 자다가 기척에 깨어나 거실로 나갔는데 제 눈치를 보면서도 허겁지겁 밥을 먹던 낯선 여인과 사내아이의 모습을 지금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고 묘하게 기분이 나빴던 첫인상 때문인지 밤에 악몽까지 꿨습니다. 그 비오는 날 밤이 엄마가 그들에게 베푼 작은 선의가 불행의 시작이며 전조가 될지를 그땐 몰랐어요. 아니, 그들이 부모님과 제 인생을,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항상 집에 웃음꽃이 만발했어요. 부모님은 중매로 만나 석 달 만에 결혼을 하셨다는데 금술이 참 좋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이나 담배는 일절 하지 않으셨고 듬직하면서도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셨어요. 엄마는 살짝 귀염상이셨는데 유머나 재치도 넘치고 사교성도 좋아서 늘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셨죠. 화끈하고 무슨 일이든 통 크게 앞장서는 해결사 노릇을 하신 편이라 엄마를 아는 사람들은 항상 믿고 의지하고 따랐습니다. 처음 두 분이 결혼할 당시만 해도 워낙 가난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일찍 돌아가신 탓에 어디 하나 기댈 곳도 없었답니다. 그때까지 타지에서 돈을 버느라 앞만 보고 달려갔던 두 분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되새기면서 자신들이 모아둔 돈을 탈탈 털어 중고 트럭 한 대를 사셨대요. 아버지 고향 마을에서 이웃분들이 정성껏 농사지은 채소들을 사다가 트럭에 싣고 도시 아파트를 다니면서 저렴하게 팔았답니다. 젊은 부부가 싱싱하고 좋은 물건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선보이니까 사람들은 믿고 거래를 했고 부모님은 큰 수익을 남기지는 못해도 양심 속이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사셨대요. 비록 반지하 단칸방에서의 신혼생활이었지만 언젠가는 과수원도 하고 농장도 하는 꿈을 꾸면서 돈이 모이면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기고 모두 시골에 땅을 사셨답니다. 부모님은 가끔 그 시절을 회고하셨는데 몸은 고단하고 가난했지만 함께해서 좋았고 인생이라는 돌탑을 힘을 합쳐 쌓아올리는 날들에 늘 감사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부모님이 조금씩 사두셨던 땅 주변으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도 어안이 벙벙하여 꿈인가 생시인가 하셨대요. 여기저기서 땅 소유주인 아버지께 팔라고 전화가 빗발치고 서울에서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좀 더 가격이 오를 수도 있으니까 몇 달 더 지켜보자고 은근히 부추기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셨고 이미 당신들의 계획보다 훨씬 빨리 꿈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열심히 살다 보니 이런 행운도 찾아온다고 생각하면서 아주 좋은 가격에 땅을 처분하셨습니다. 그 길로 두 분은 아버지 고향으로 내려오셨고 땅을 일구고 집을 짓고 과수원과 농장을 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어요. 아버지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오래전에 일가 친척들은 도시로 나가서 동네 어르신분들만 남아있었죠. 그래도 아버지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기에 터를 잡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하셨고 아버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시는 어르신들을 살펴드리면서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살아보자고 결심하셨대요. 물론 처음엔 농사일이 서툴러서 애를 먹기도 하셨답니다. 사과 과수원을 하셨는데 묘목을 심는 것부터 물을 주고 헛자라 오르는 가지를 잘라주고 사계절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모든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으셨대요. 어느 해 냉이가 심해 열매를 맺지 않아 손에도 부셨고 폭풍 후에 나무들이 쓰러져서
밤새 세우느라 고생도 많이 하셨죠. 태풍에 농장 슬레이트 지붕이 날아가 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임신 중이던 암소가 급사하는 일도 있었답니다. 또 어느 해는 장마가 너무 심해서 온 마을이 물난리를 겪었는데 부모님 농장의 소들도 물길에 떠내려가서 결국 몇 마리는 죽은 채 발견되기도 했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내려와서 실패만 거듭한다고 절망하셨지만 어머니의 위로 덕분에 또 일어날 수 있으셨대요. 여보, 원래 우리 계획은 한 2, 30년 뒤쯤 고향에 내려와서 농사 짓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2, 30년 앞당겨서 꿈을 이룬 건데 왜 절망해요?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행운이 온 만큼 시련도 올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보고 겪어봐서 알잖아요. 삶은 울고 웃고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가 걱정이에요. 우린 아직 젊고 할 일도 많은데. 평소엔 아버지의 모든 결정에 잘 따라주는 엄마였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아버지가 엄마의 생각대로 잘 따라주어서 두 분은 매 순간 고비를 무사히 잘 넘기셨습니다. 그럴수록 두 분의 정도 돈독해졌고 동네에서도 금슬좋기로 소문이 자자했어요. 전 어려서부터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라서인지 가족의 소중함과 의미를 일찍 깨달았어요. 그리고 항상 바쁘신 부모님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서 할 수 있는 건 알아서 했고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사달라고 떼를 쓴 적도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장마철에 이장이셨던 아버지와 부녀 회장이셨던 어머니는 저지대에 사시는 동네 어르신들을 살피러 다니느라 정작 우리 집에 물난리가 나는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깨었는데 현관문 틈으로 물이 새어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어요. 우선 책상과 테이블 위에 귀중한 물건이나 가전제품을 쌓고 물에 잘 젖는 이불이며 부모님이 소중하게 간직하는 앨범과 집과 땅 문서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비를 맞고는 당장 소농장으로 달려가서 막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마당가에 삽으로 땅을 파 물길을 냈어요. 다행히 비는 그쳤고 제 필사적인 노력 덕분에 우리 집도 농장도 다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집 아들 현섭이는 어쩜 그렇게 침착하고 영리한지 부럽네 부러워. 그러게요.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요. 동네 분들은 고작 8살 꼬마 녀석이 혼자 물난리를 맡겠다고 고군분투한 게 대견한지 칭찬 일색이었고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전 가족을 위해서 뭔가 해냈다는 뿌듯함으로 제 스스로가 참 기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제 말벗이 돼주고 공부를 가르쳐 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인근 초등학교에 근무 중이던 최재성 선생님이셨어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동네에 계실 곳이 마땅치 않으신 탓에 우리 집 별채에서 자취를 하셨어요. 항상 부모님이 바쁘시니까 저 혼자 노는 일이 많았는데 선생님은 제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덕목인 인이 예지신에 대해서 제 눈높이에 맞게 동화를 만들어 얘기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동화책 한 권 사려면 읍내로 나가 다시 버스를 타고 소도시로 가야 했던 시절이니 선생님의 동화는 저에게 한 줄기 빛이었고 먼 훗날까지도 제가 살아가는 어떤 지침이 되기도 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선생님께 항상 감사하셨고 극진히 대접하셨습니다. 엄마는 아무리 바쁘셔도 선생님 식사는 꼭 직접 챙기셨고 좋아하시는 반찬 하나라도 더 올려드리려고 읍내까지 장을 보러 가시는 수고를 감수하셨어요. 선생님이 주무시는 이부자리도 보름에 한 번은 항상 새 것으로 갈아주시고 선생님이 불편하시지 않게 집 청소도 매일 하셨답니다. 현섭이 어머님, 제 방 청소나 빨래는 제가 할 테니까 그냥 두세요. 너무 신세를 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신세라뇨. 우리 현섭이에게 한글도 가르쳐 주시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오히려 어떻게 해야 선생님 은혜를 갚을 수 있을지. 아휴, 너무 부족해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우리 부부가 배운 게 없어서 늘 아들 녀석 교육이 걱정이었는데 선생님 덕분에 한시름 놓고 있으니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이거라도 해야 엄마 노릇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부부는 항상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학교 들어가서 줄곧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은 것도 그때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덕분에 공부에 재미를 붙인 결과였고, 평생 엇나감 없이 제 삶의 중심을 잘 잡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선생님께 배운 동화 속 이니의 지신을 실천한 위인들의 삶을 실천하려 노력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제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다시 서울로 정근을 가셨습니다. 너무 서운한 마음에 선생님을 붙잡고 가지 말라고 울었어요. 선생님은 꼭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로 대학을 오라고 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겠다고 하시면서 저와 새끼손가락도 거셨어요. 정근 가시고도 틈틈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전 꼭 서울로 대학을 가겠다는 약속을 되새기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적어도 그 문제의 여인과 아이가 찾아오기 전까지. 저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정말 아무런 문제 없이 소소한 일상에 행복해하며 잘 살았습니다. 빗속에 길을 잃어서 비가 그치면 가겠다고 하던 여인과 아들은 일주일이 넘도록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여인은 아침이면 과수원에 일 나가는 엄마를 쪼르르 따라가서 괜히 일을 돕고,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새참을 내오는 시간이 되면 또 엄마를 따라 부엌에 가서 온갖 일을 거들면서 눈치를 봤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낯선 여자가 계속 집에 머무는 것이 불편해서 얼른 내보내라고 엄마에게 얘기를 했죠. 저기 혹시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연락할 친척이나 가족도 없고요? 그제야 여인은 펑펑 울면서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다 망한 뒤 빚 때문에 집도 재산도 다 날리고 급기야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서 대성통곡을 했어요. 빚쟁이들에게 쫓겨 아들을 데리고 무작정 집을 나와 헤매다가 결국 우리 집까지 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모님, 그저 먹고 자는 것만 하게 해주세요. 그럼 과수원이랑 농장 일도 돕고 빨래매 청소도 제가 다 할게요. 부탁합니다. 어린 아들 녀석하고 제발 살 수 있기만 해주세요. 하지만 전 그 말이 왠지 거짓말처럼 들렸어요. 왜냐하면 사실 며칠 전 학교 갔다 오는 길에 읍내에서 우연히 두 사람을 봤거든요. 읍내를 둘러보면서 길을 건너던 여자의 옷차림이 유난히 화려해서 눈에 띄었어요. 여인은 마트에서 먹을 것을 잔뜩 사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근처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마치 여행 온 사람들 같아서 빚쟁이에 쫓겨서 왔다는 여자의 말을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땐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렇게 우리 집에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버지와 전 그 여자와 아들을 내보내라고 했지만 엄마는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내치는 건 인간적 도리가 아니라면서 별치에 머물게 하자는 겁니다. 과수원이나 농장 일을 돕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러다 언젠가는 또 떠날 거라고 하셨어요. 암튼 정 많고 남에게 퍼주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엄마를 누가 당하겠어요. 그런 엄마의 여린 구석을 파고든 여자와 아들은 우리 집 별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이천에서 와서 이천댁, 그의 아들은 저와 동갑이었는데 이름이 정민우였어요. 이천댁은 싹싹하고 부침성도 있고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과수원 일이며 농장의 소유물을 삶아서 사료에 섞어주는 일을 척척 해냈습니다. 일꾼들 새참 만드는 것도 설거지도 후딱 해치웠어요. 심지어 본체 올 때마다 집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감쪽같이 해놓곤 했습니다. 정말 행동도 빠르고 일머리도 좋았어요. 농장에는 외국인 노동자들 몇이 있었는데 어느새 누나 동생 하면서 친하게 지냈고 그들에게 불만이 생기면
엄마에게 알려주어 해결하는 중재 역할도 했습니다. 일꾼들이 낯선 타국에서 외롭지 않게 일주일에 한 번은 휴가도 주게 하고 삼겹살 파티도 하자고 제안한 것도 이천댁이었어요. 급기야 일꾼들의 장단점을 파악한 이천댁은 과수원과 농장 일에 각각 더 소질이 있는 사람들을 다르게 배치하면 일의 효율성이 높아질 거라고 아버지에게 조언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천댁이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웠지만 엄마는 이천댁 덕분에 한결 과수원과 농장 일이 잘 돌아간다고 좋아하셨죠. 물론 이천댁은 우리 집 실세가 엄마라는 것을 파악하고는 언니 하면서 엄마에게 살갑게 굴었습니다. 엄마도 그런 이천댁이 싫지 않은 듯 친자매처럼 잘 대해줬어요. 엄마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한 탓에 항상 어깨며 무릎이 아팠는데 이천댁은 언젠가 마사지를 배운 적이 있다고 하더니 밤이면 엄마를 마사지해주고 피로를 풀어주면서 환심을 샀습니다. 하지만 동네 어르신들은 이천댁을 조심하라고 엄마한테 늘 말씀하셨어요. 내가 딱 보니까 그것이 불엿이라니까. 조심 안 하면 눈 뜨고 코베가고 말겨. 어르신,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저도 사람 보는 눈은 있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 호락호락한 사람인가요? 에헤이, 내 말 잘 새겨 들으라니께. 원래 불려시는 꼬리를 싹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확 펼쳐서 사람을 후린다니까. 그짝 남편 단속 자려. 나중에 땅 치고 후회하지 말고. 네네 어르신. 하지만 우리 남편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답니다. 이천댁이 우리 집에 온 지 6개월쯤 되던 어느 날 과수원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은근 이천댁을 좋아한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가끔 이천댁한테 선물을 주면서 추파를 던졌고 둘이 몇 번 읍내에서 데이트를 하는 것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천댁과 노동자를 연결시켜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천댁이 자기를 뭘로 보고 그러냐고 오히려 발끈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 이천댁이 읍내에서 데이트도 했다고 하고 둘이 서로 혼자니까 한번 좋은 마음으로 만나보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에요? 사장님 정말 서운하네요. 제가 뭘 데이트를 했다고 그러세요? 그냥 타국에서 고생하는 동생 위로 차원으로 밥 사주고 차 마시고 한 건데요. 저요, 그렇게 해픈 여자 아닙니다. 어린 아들 키우면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절 그렇게 보셨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나네요. 이천대가 우리 남편은 좋은 뜻으로 그런 거야. 오해 풀고 마음도 풀어. 그래도 언니, 서운한 건 서운해요. 저 사장님께 정식으로 사과받으면 풀게요. 이천댁이 당장 짐 싸서 나가겠다고 하니까 엄마는 어서 사과하라고 아버지께 눈짓을 하고 아버지는 마지못해 사과를 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저는 이천댁에게 쩔쩔매는 아버지나 그저 좋기만 생각하는 엄마의 모습에 화가 났고 어느새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혹여 이천댁이 마음 상했을까봐 월급을 올려주는 것으로 타협을 했어요. 이천댁은 자신을 무시하지 않으면 선을 넘지 않는 사람이라면서 이번만 참고 넘어가겠다고 큰 소리까지 치는 겁니다. 어느 날 바람처럼 찾아와서 어느새 우리 집을 점령해버린 이천댁이 저는 무슨 벌레처럼 불쾌하고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 이천댁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벌벌 떠는 존재가 바로 아들 민우였어요. 민우는 제가 다니는 중학교로 전학을 왔고 공교롭게도 저와 같은 반이 되었습니다. 도시학교에 다니다가 와서 그런지 시골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전 중학교 들어가서도 항상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천댁은 제가 어떤 문제집을 보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 호시탐탐 훔쳐봤어요. 전학 오고 첫 시험에서 완전 망친 민우는 학교에 가기 싫다고 밥도 안 먹고 떼를 썼습니다. 이천댁은 저에게 공부 비법을 좀 가르쳐주라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천댁이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민우에게 공부 비법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고 화가 났습니다. 엄마, 공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야. 비법이라는 것도 다 자기에게 맞게 만든 건데, 난 비법을 그냥 갖다 쓰는 건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고. 절대 안 돼. 절대 못 해. 평소 착하고 마음 넓은 우리 아들이 왜 유독 민우한테만 저럴까? 난 안 착해.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만든 비법인데 함부로 가르쳐줘? 절대 안 돼. 너 최재성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베풀고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먼저 선의를 보여서 깨우치게 하면 결국 그 은덕은 나에게 돌아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엄마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을 꺼내서 제 마음을 약하게 만들었어요. 이천댁은 제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와서는 살살 제 비위를 맞추면서 기말고사 때 제가 만든 예상 문제집만이라도 민우에게 좀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 예상 문제집은 적중률이 높아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서로 보여달라고 난리였지만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잃어버릴까봐 학교에 가져가지도 않고 집에서만 볼 정도였습니다. 제가 끝까지 거절하자 어느 날 예상 문제집이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분명 이천택집 같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아무런 말도 못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민우는 기말고사에 단숨에 전교 10등을 했어요. 선생님은 민우를 나오게 해서 성적이 제일 많이 올랐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어요. 심지어 이천댁은 남의 집 별채에 얹혀 살면서 월급을 타면 민우 옷이나 운동화는 최고 비싼 걸로 사주었습니다. 그걸 사겠다고 차를 타고 소도시 백화점까지 갔다 왔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민우는 우리 집 과수원과 농장이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이천댁에게 물어봤어요. 죄송해요 언니.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아들 기 안 죽이려고 그냥 친구들이 물어보면 그러라고 제가 시켰어요. 정말 죄송해요. 같은 아들 키우는 입장에서 언니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기를 안 죽이려고 그랬다는데 엄마도 할 말이 없었어요. 같이 아들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이천댁이 거짓말을 시켰지만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엄마는 또 그렇게 이천댁을 봐주었어요. 그럴수록 민우는 점점 더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처음엔 별채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젠 마음대로 본채마당까지 어슬렁거리고 괜히 본채로 들어와 별채로 가기도 했어요. 엄연히 별채에 따로 대문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렇게 중2가 되었어요. 이천댁과 민우만 아니면 제 일상은 평범하지만 행복했을 텐데 모든 것이 그 두 사람 때문에 항상 불쾌하고 화가 나고 그랬습니다. 더구나 사춘기가 와서 그런지 매사다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그날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엄마가 저와 민우를 비교하시는데 기분이 팍 상했어요. 민우 좀 봐라. 아들 녀석이라고 해도 얼마나 사근사근하고 제 엄마한테 딸처럼 잘하니? 민우는 자기 엄마가 브랜드 옷과 운동화만 사주니까 그렇겠죠. 뭐야? 넌 그럼 엄마가 브랜드 옷 안 사줘서 요즘 그렇게 퉁퉁거린다는 거야? 브랜드 옷은커녕 용돈이라도 좀 올려주세요. 전 친구들한테 맨날 얻어먹기만 해요. 전교 1등을 하면 뭐예요? 다른 애들은 성적이 조금만 올라가도 용돈을 올려준다는데 우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넌 용돈 받으려고 공부하니? 공부 잘하는 거 그게 엄마 아빠 위해서 그러는 거야? 다 나중에 너 좋은 대학 가고 너 잘 되는 거잖아. 이 녀석이 어디서 공부 좀 한다고 유세야? 그리고 돈은 있을 때 아끼는 거야. 제 분수 거 쓰는 거라고. 그럼 엄마가 그렇게 칭찬하는 민우는 지 분수도 모르고 저러는데 그건 괜찮아요?
뭐야? 너 계속 엄마 말에 따박따박 말대꾸 할 거야? 전 처음으로 엄마에게 대들었어요. 엄마와 말싸움을 한 것도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을 겁니다. 그날 엄마는 다른 동네 부녀 회장들과 칠순 맞으신 어른들의 합동 잔치상을 차리는 문제로 회의를 하기 위해 읍내에 갔습니다. 그런데 밤늦도록 오지 않으셨어요. 다른 부녀 회장들 집에 연락을 했더니 회의를 마치고 식사를 한 뒤 각자 헤어졌다는 겁니다. 갑자기 장대비까지 쏟아지는데 행방은 묘연하고 핸드폰도 없던 시절이라 연락할 길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동네 사람들, 이웃 사람들의 경찰까지 나서서 대대적으로 마을을 수색했는데 엄마는 다음날 마을 개천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어요. 경찰 말로는 장대비의 어두운 밤길에 엄마가 발을 헛디뎌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도 훤히 다 알고 늘 다니는 길인데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실은 그날 엄마가 읍내에 갈 때 이천댁이 따라왔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나왔지만 이천댁은 경찰에서 먼저 돌아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천댁이 엄마를 해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고 타살 정황도 없다면서 사건을 종결했어요. 전 믿을 수 없는 엄마의 죽음 앞에서 숨이 막혔고 그날 엄마에게 대들었던 게 생각나서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엄마와 다투고 종일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학교에서도 수업에 집중할 수도 없었습니다. 빨리 수업 마치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럴 수도 없게 되었어요. 아무리 엄마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도 현실이 믿기 어려운 듯 저를 끌어안고 오열하셨습니다. 엄마 장례식이 마련되고 동네 사람들부터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셨어요. 그런데 이천댁은 엄마 영정사진을 부둥켜 안고 거의 실성한 것처럼 울다가 실신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 이천댁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흘겨보던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렸어요. 아이고, 제발이 저리나 보네. 저리 용을 쓰면서 우는 걸 보니. 그날 저 불려씨가 몰래 따라와서 우리 부녀 회장님을 확 개천에다 처박아 버린 게 분명하다니까. 내가 처음부터 저 불려씨를 조심하라고 했잖여. 전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천댁에 대한 의심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엄마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는 깊은 슬픔에 빠진 채 식음을 전폐하셨습니다. 이천댁은 아들을 봐서라도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면서 아버지를 위로하고 죽을 쏘아서 억지로 드시게 하는 등 본체를 드나들었어요. 현섭이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이렇게 맥을 놓으시면 먼저 간 언니가 얼마나 더 원통하겠어요. 간 사람은 갔고 이제 남은 사람이라도 털고 일어나야죠. 현섭이 생각해서 기운 차리세요. 참 이상한 것은 엄마 장례식장에서는 그렇게 통곡을 하더니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이천댁은 몹시 홀가분하고 신이 나 보였습니다. 제가 이천댁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면서 수근거렸지만 이천댁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넋을 놓고 있는 동안 이천댁은 과수원이며 농장 일을 도맡아 했어요. 일꾼들을 부리고 알아서 새참을 내가고 집안 청소며 식사도 알아서 차려냈습니다. 아버지는 조금씩 기력을 찾아갔고 어느새 동네 사람들은 곧 이천댁이 계모가 될 거라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들은 저는 갑자기 화가 머리끝까지 났고 민우가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민우가 제 샤프를 말도 없이 가져간 것을 알고는 당장 별채로 가서 두들겨 패주었어요. 당장 나가 이 도둑 새끼야. 당장 우리 집에서 꺼져. 민우는 코피가 터지자 울면서 이천댁에게 달려갔고 아버지는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너 왜 민우를 때렸어? 어? 너 어디서 이런 못된 짓을 배웠어? 저 자식이 내 샤프를 훔쳐갔단 말이야. 아니에요. 현섭이한테 빌린 건데 훔쳐갔다고 하는 거예요.
뭐? 빌렸다고? 이 새끼 거짓말하지 마. 그렇다고 민우를 때려서 코피를 터뜨려? 네가 깡패냐? 이천댁은 어린 것한테 이런 수모를 당하고는 못 산다면서 당장 짐 싸서 나가겠다고 했어요. 전 잘됐다 싶었는데 아버지가 긋고 말리는 겁니다. 아유, 이천댁, 애들끼리 싸운 건데 왜 이래요? 제가 그동안 언니 때문에 참았는데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어요. 현섭이가 우리 모자를 무시한 게 어디 한두 번인 줄 아세요? 이제 우리 민우 코피까지 터뜨리고 저도 아까워서 손찌검 한 번 안 하는 아들인데 저요, 더는 이런 대접 받고 살 수 없어요. 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천댁은 짐을 들고 민우랑 집을 나갔습니다. 전 쾌재를 불렀어요. 이제야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천댁이 나가고 난 뒤 집은 더 엉망이 되었어요. 이천댁이 일꾼들을 어떻게 구워 삶은 건지 다들 일도 대충 하고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안 하겠다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한창 과수원 수확철인데 일꾼들이 모두 나가버리니까 아버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농장 일도 밀리고 소똥 치우는 거 하며 사료 주는 것도 혼자서 벅차고 게다가 청소며 빨래에 설거지거리도 잔뜩 쌓이기만 했어요. 제가 청소한다고 해도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부랴부랴 이천댁을 찾으러 나섰고 읍내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이천댁을 모시고 왔습니다. 정말 정중하게 모시고 왔어요. 아버지는 이천댁과 민우에게 무조건 사과라고 저를 다그치셨습니다. 제가 싫다고 대들자 뺨까지 때리셨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아버지에게 맞아본 적 없었는데 아버지는 이천댁과 민우를 붙잡아두기 위해서 절 때리셨습니다. 순간 비웃던 민우의 눈빛과 악녀의 미소를 짓던 이천댁의 눈빛을 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아, 현섭 아버지 그만두세요. 제가 한 번 더 참고 그냥 넘어갈게요. 애가 공부만 전교 1등이지 도덕이나 예의는 전혀 모르네요. 정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천댁에게 굽실거렸고 이천댁이 오자 일꾼들도 다시 와서 과수원 일을 했고 밀렸던 농장 일도 단숨에 해결됐습니다. 물론 집도 깨끗해졌고 예전처럼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이천댁이 하자는 대로 무조건 따라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동네 사람들의 예언대로 아버지는 이천댁과 재혼을 했습니다. 저에게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적어도 아들인 저에겐 상의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아버지는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불과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6개월 만의 일이에요. 계모가 된 이천댁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엄마 흔적이나 물건부터 전부 지우고 버렸어요. 저는 안 된다고 막아섰지만 아버지는 모른 척 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따졌지만 간 사람은 보내주자는 게 아버지의 대답이었어요. 계모는 처음에는 아버지가 있는 데서 저를 챙기면서 좋은 계모인 척했고 동네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를 무마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자신을 믿는다고 확신하고 난 뒤에는 대놓고 절 찬밥 취급을 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에게 살갑게 굴면서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심지어 저를 빼고 세 사람만 읍내에 나가서 외식을 하기도 했는데 그걸 본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에게 대놓고 본처가 간 지가 얼마나 됐다고 그러냐고 할 정도였습니다. 계모는 동네 인심을 얻어보겠다고 비어있는 부녀 회장 자리에 도전을 했지만 단 한 표도 얻지 못했어요. 엄마를 기억하는 동네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계모를 외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모는 그 분노를 아버지에게 퍼부으면서 이사를 가자고 아버지를 달달 볶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출산을 앞둔 암소를 보러 밤에 자전거를 타고 농장에 가다가
미끄러져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곧 폐혈증으로 돌아가셨어요. 엄마에 이어 아버지까지 몰아치는 불행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서도 멍하니 아버지 영정사진만 보며 울기만 했어요. 계모는 오열하면서 실신을 하고 입원까지 했는데 조문객들은 모두 쇼라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전 어디선가 깔깔 웃는 소리에 나갔다가 비상계단 쪽에서 웃고 있는 계모와 민우를 보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증거는 없지만 엄마와 아빠의 갑작스런 죽음은 분명 저 악녀짓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이젠 저에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고 무서웠어요. 아버지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계모는 제 책과 가방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너 같은 건 공부해서 뭐하게? 당신이 뭔데 그래요? 나? 네 계모잖아. 이제부터 이 집안의 가장. 그러니까 넌 내 말을 따라야지. 넌 농사나 지어. 일꾼들 주는 돈은 그냥 나오는 줄 알아? 여기 우리 집이에요. 당장 나가요. 이게 천지분간을 못하고 까부네. 내가 왜 나가? 네가 나가야지. 이제 네 엄마도 죽고 네 아빠도 죽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나가야지. 당신이 우리 엄마도 아빠도 모두 그렇게 만들었죠? 이게 어디서 생사람을 잡어. 오늘부터 우리가 본체 쓸 거니까 넌 당장 별채로 가. 어서. 계모는 저를 별채로 내몰았어요. 가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발로 짓밟기까지 했습니다. 전 별채에 갇혔어요.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문도 열어주지 않고 밥도 안 주겠다고 하는데 전 그냥 이대로 죽고 싶었습니다. 제가 하도 소리를 지르면서 울어대니까 이웃 어르신들이 때로 몰려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항의를 하자 계모는 마지못해 저를 별채에서 꺼내주었어요. 혹여 어르신들이 경찰에라도 신고를 할까봐 제가 계모에게 대들어서 잠시 벌을 세웠다고 둘러댔습니다. 전 계속 이대로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어르신들까지 끌어들이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 단순히 벌을 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뭘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곧 중3 겨울방학이 끝나면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계모는 분명 학교에 안 보내줄 게 뻔했습니다. 일단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동안 용돈으로 모아둔 돈을 미리 찾아놓고 엄마 유품을 정리하다가 나온 약간의 돈도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계모는 민우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선행학습을 한다고 소도시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전 겉으로는 담담히 과수원 일도 하고 소요물도 주면서 때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하루는 중3 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장례식 때 반 친구들이 조문을 왔었는데 다들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다고 했어요. 장례식에 왔던 친구들도 계모가 민우 엄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놀라는 눈치였지만 내색을 안 했습니다. 졸지에 고아가 돼버린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들 눈치만 보다가 한 명이 대표로 저를 보러 온 듯 했어요. 전 친구에게 집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탈출? 어디로 가려고? 몰라, 그냥 서울로 갈 거야. 그럼 혹시 최재성 선생님을 만날 거야? 아니, 선생님께 이런 거를 어떻게 보이니? 그리고 요즘 선생님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아무도 없는 서울에 가서 뭐하게? 뭐든 해야지. 돈 벌어서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여기보다는 낫겠지. 친구는 제 얘기를 듣고는 눈물이 글썽해졌어요. 자기가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다면서 비상금으로 모아둔 2만 원을 제 손에 꼭 쥐어주는데 저도 뭉클했습니다. 꼭 서울 가서 연락할 테니 걱정 말라고 친구를 돌려보낸 뒤 저는 계획대로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드디어 외식에서 돌아온 계모와 민우가 잠이 들고 전 조용히 별채를 나왔습니다. 낮에 나갈 수도 있었지만 그럼 보는 눈도 많고 얼마 전에 태어난 송아지가 아파서 약을 챙겨 먹이느라 지체되었어요. 막상 나가려고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렸습니다. 그 집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란 곳이고 엄마와 아빠의 손때가 묻은 곳이었어요. 엄마와 함께 화단을 만들던 일도 생각나고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화덕을 만들어서 고기도 구워 먹고 빵도 구워 먹자고 했던 일들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시절은 이제 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애써 눈물을 삼키고 대문을 나서는데 갑자기 그림자가 훅 다가서는 겁니다. 그림자는 바로 최재성 선생님이셨어요. 전 너무 깜짝 놀라서 들고 있던 짐 가방을 뒤로 얼른 숨겼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러는 거니? 너 집 나와서 서울 간다고 했다면서. 그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선생님은 서울로 정근 가신 뒤로 한동안 저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최근에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전 선생님이 바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에게 닥친 불행이 너무 크다 보니 선생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뜻밖의 이렇게 제 눈앞에 서 계시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선생님은 서울에서 교편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암에 걸리셔서 한동안 병원 신세를 지시느라 저와 연락을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완쾌되신 거예요? 그래 임마. 완치되고 제일 먼저 너한테 연락을 했지만 잘 안 돼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선생님이 저와 연락이 안 되니까 아마 친구에게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 친구도 초등학교 때 선생님 제자였거든요. 친구는 그동안 우리 부모님이 연달아 돌아가시고 계모가 구박을 한다는 걸 다 말했고 급기야 제가 가출 계획을 짜고 있다는 것까지 다 털어놓았답니다. 선생님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서둘러 내려오셨는데 마침 읍내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그 사장님 말이 계모가 과수원과 농장을 처분하려고 한다는 사실까지 듣고는 한달음에 달려오셨던 겁니다. 선생님, 정말 염치 없지만 저 좀 서울로 데려가 주세요. 갈 때 가더라도 제대로 따질 건 따지고 계산할 건 하고 가야지. 무슨 말씀인가 어안이 벙벙했는데 선생님은 비장한 모습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한밤중에 누구냐며 자고 있던 계모와 민우가 화를 내며 나왔어요. 아니 현섭이 너 이 밤중에 뭐 하는 거야? 그 가방은 뭐고? 이 사람은 또 누구야? 선생님은 자기 소개를 한 뒤 아주 차분하고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현섭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유산 상속은 정확하게 하신 겁니까? 뭐예요? 당신이 뭔데 남 가정사의 간섭이야? 읍내 부동산에 과수원과 농장을 내놓으셨던데 뭐 유산을 처분하고 현섭이 몫을 정확하게 계산만 해주시면 저도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계모는 오밤중에 거품을 물고는 선생님에게 대들었어요. 그러자 주무시던 동네 분들이 시끄러운 소리에 다들 깨어서 나와 보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나오자 계모는 상황이 불리해질 것 같아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선생님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는 계모를 더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전교 1등만 하는 애를 고등학교에 안 보내고 농사나 지으라고 하셨다면서요? 누가 그래요? 고등학교를 안 보낸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시고 현섭이가 충격이 심하니까 마음을 좀 추스르고 난 뒤에 보내려고 했어요. 네, 그럼 이렇게 하시죠. 현섭이 몫의 유산은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건 제 친구가 변호사라서 연락드릴 겁니다. 그리고 현섭이는 어차피 서울로 대학을 갈 실력이니까 이번에 제가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전 허락받으러 온 게 아니고 통보하는 겁니다. 전교 1등 하던 애가 계모 손에 구박받고 학교도 못 다닌다는 소문이 나는 것보다는 제가 데리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동네 사람들은 선생님에게 보내라고 옆에서 거들면서 계모를 성토했습니다. 잘못하다간 유산을 빼돌리고 애를 구박한 나쁜 계모로 낙인 찍힐 것 같았는지 결국 선생님 뜻대로 하기로 했어요. 그럼 내일 변호사가 오면 서류를 작성하시고 동네 분들이 모두 증인이시니까 딴소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약속과 다르게 행동하면 즉시 경찰에 알릴 거니까요. 선생님 말이 끝나자마자 동네 사람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면서 박수를 치며 좋아했습니다. 저도 눈물이 터졌어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이 세상에 내 편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며 정말 막막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선생님이 짠 하고 영웅처럼 나타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니 꿈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전 제 몫의 유산을 받았고 선생님과 함께 서울로 가게 되었어요. 전 선생님 집에서 살면서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선생님도 복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성년자이니까 선생님이 법정 후견인이 돼주셨어요. 물론 제가 받은 유산은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은행에 넣어두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대로 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는 선생님이 대주시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몸둘 바를 몰랐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이렇게 폐를 끼쳐도 되나 죄송스럽고 그래요. 폐는 무슨, 난 이미 그보다 더한 것도 받았는데 아직 갚으려면 멀었어.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난 이미 네 부모님께 넘치게 받았어. 선생님은 고아로 어렵게 자라셨대요. 삶 자체가 외롭고 쓸쓸하셨는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서 선생님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교편 생활이 처음엔 잘 맞지 않으셨대요. 그때만 해도 한 반에 60명 가까이 모여서 공부를 하던 때였고 다 그런 건 아니었지만 선생님들 중에는 공부를 잘하고 잘 사는 애들을 편애하는 경우도 있었죠. 은근슬쩍 돈 봉투를 놓고 가는 학부모들도 많았는데 선생님은 그런 분위기가 정말 싫었답니다. 늘 봉투를 돌려주었고 가난하든 부자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편애 없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가르친다고 했지만 선생님께 불만을 품은 몇 명 학부모들의 모함을 받기도 했답니다. 선생님은 수업 시간의 교재 외에도 애들이 꼭 알아야 하는 삶의 지침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답답한 교실보다는 때론 야외 수업을 하면서 애들에게 활력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수업을 대충 했다는 오명을 쓴 채 결국 시골 학교로 정근을 오게 되었답니다. 선생님이 정근 오신 탓에 전 오히려 평생 은인을 만났지만요. 그때 선생님은 우리 집 별채에서 계셨는데 그 시절이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정하고 듬직하신 우리 아버지와 이것저것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하면서 술 한잔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며 어깨동무를 하고 밤길을 걷고 어두운 밤에 과수원에 누워서 별을 보면서 잠이 들기도 하던 그 순간들이 정말 좋았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꼭 선생님 아버지 같고 형님 같아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침 저녁 정성을 다해 차려주시는 밥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다 났대요. 이게 엄마 밥상이구나.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걸 온 마음으로 알게 되셨대요. 추운 겨울날 퇴근하고 오면 늘 따끈하게 데워져 있던 아랫목에서 금방 찐 고구마를 넌지시 밀어주시면서 활짝 웃으시던 어머니의 미소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감기 몸살로 죽을 만큼 아팠을 때 엄마가 밤새 선생님 곁을 지키면서 간호해 주시던 그 정성에 감동했고 엄마의 정에 대해서도 그때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좋으신 부모님의 아들로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기도하곤 했답니다. 그래서 저도 남 같지 않았다고 했어요. 전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새삼 우리 부모님은 참 훌륭하신 분들이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쩜 선생님과 부모님은 전생에 가족이 아니었을까 상상도 했어요. 이제 내가 부모님께 받은 거 보답할 차례야. 물론 반의 반도 못하겠지만 현섭이 네가 잘 따라와 주면 좋겠다. 우리 잘해보자. 잘 살아보자. 부모님의 진심을 잊지 않고 저를 기꺼이 맡아주신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면서 전 열심히 공부했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명문대 법대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사법고시도 패스했고 검사로 몇 년 일하다가 로펌에 스카우트 되어서 변호사도 되었습니다. 그즈음 선생님은 암이 또 재발해서 학교를 그만두셨어요. 전 아버지의 유산과 로펌에 스카우트 되면서 받은 계약금을 합쳐서 선생님께 근사한 전원주택을 마련해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돈인데 이렇게 써? 안 돼, 그러지 마라. 제가 제 돈으로 몰라든 선생님이 왜 참견이세요? 이제부턴 제가 선생님께 보답할 차례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현섭아,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고마운 걸로 치면 제가 100배는 더 하고요. 미안한 걸로 치면 전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저 병 다 나을 생각만 하세요. 아시겠죠? 사실 선생님이 여태 결혼을 안 하신 게 꼭 저 때문인 것 같아서 내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전 선생님 아들 노릇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선생님은 기꺼이 혼주석에 앉아주셨고 상견례할 때도 저희 보호자로서 자리를 지켜주셨거든요. 아내도 선생님을 시아버지처럼 생각하고요. 우리 부부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꼭 한 번은 내려와서 선생님 모시고 병원에도 가고 산책도 가고 밥도 직접 해드리곤 했습니다. 그렇게 제 정성이 통했는지 선생님은 고비를 무사히 넘기셨고 환갑을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린 선생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불러드리는 게 맞다고 아내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우리가 손주를 안겨드린 날이 제일 효도한 날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항상 핸드폰에 손주 사진만 잔뜩 담아놓고 눈에 진물이 나도록 보고 또 보세요. 전 앞으로도 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 함께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제 삶에, 제 일에, 제 가족에게 늘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